아버님, 혹시 여기 눌러붙으려는 건 아니죠? 도윤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나는 팔짱을 낀 채 더욱 냉랭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긴 아버지 방 없어요. 저희 집은 방 3개뿐이에요.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사이로 사라진 눈빛. 그리고 다음 날 붉은 딱지가 붙었습니다. 압류된 건 집이었을까요? 아니면 양심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부산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 로비입니다. 오전 10시 햇살이 대리석 바닥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건축가 한도윤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67세의 나이답지 않게 곧은 허리 하지만 손에 든 보따리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낡은 천보따리 안에는 오래된 도면, 몇 장과 손수 깎아 만든 원목 명함함이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발밑에 타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얀 바탕에 섬세한 꽃무늬가 새겨진 타일. 이것은 도윤이 직접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젊은 건축가였던 그가 처음으로 손수 디자인한 패턴이었죠. 그는 낡은 구두 끝으로 타일을 천천히 쓰다듬듯 밟았습니다.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오늘은 큰아들 한재우의 이사날이었습니다. 재우는 40도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이 고급 펜트하우스로 입주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단칸방에서 설계 도면을 그리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이었죠. 도윤은 보따리를 꼭 껴안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서 며느리 서유나가 나왔습니다. 35세의 유나는 명품 가방을 팔에 걸고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유나, 오늘 이사 오는 날이지? 아버지가 축하 겸 들렀다. 유나는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여기 눌러붙으려는 건 아니죠? 도윤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유나는 팔짱을 낀 채 더욱 냉랭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여긴 아버지 방 없어요. 저희 집은 방 3개뿐이에요. 안방, 아이방, 그리고 서재. 아버님 방은 애초에 설계에 없었어요. 도윤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손에 든 보따리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도윤의 표정 따윈 신경 쓰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유나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님 조심히 가세요. 재우는 바빠서 인사도 못할 거예요. 쾅!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숨소리만이 대리석 벽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보따리에서 설계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처음으로 설계한 주택의 도면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재우가 태어났고 첫걸음을 뗐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도면을 구겨 쥐었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설계해야 할 건 건물이 아니구나.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차가운 결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구겨진 도면을 보따리에 다시 넣고 로비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눈에는 그 빛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경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었고 계획이었으며 복수의 설계도였습니다.
도윤은 핸들을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도윤은 펜트하우스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설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설계. 복수의 청사진이 그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허름한 원룸 벽지는 곳곳이 뜯겨 있었고 천장에는 물이 샌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건축가 한도윤의 현재 거처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 항구가 보였지만 펜트하우스에서 보던 그 화려한 전망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액정에 금이 간 오래된 폴더폰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문자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우야, 이사 축하한다. 아버지가 밥 한번 사고 싶구나. 시간 되면 연락해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30분, 1시간. 회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한 달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재우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재우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다시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재우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해외 투자자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부산 신도시 개발건입니다. 하지만 선투자금이 필요해요. 60억이요. 60억. 도윤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평생을 건축가로 살며 모은 돈, 퇴직금과 연금을 모두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재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세요. 성공하면 아버지를 명예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함께 다시 건축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자가 함께요. 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과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그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아버지가 믿는다. 그렇게 도윤은 통장을 모두 비웠습니다. 60억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재우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재우는 아버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였습니다. 재우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재우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은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해운대 펜트하우스 최연소 입주자 화재. 기사 속 사진에는 재우와 유나가 활짝 웃으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프로젝트 투자금이 아니라 자신의 집을 사는데 그 돈을 쓴 것이었습니다. 60억으로 펜트하우스를 사고 명품 가구를 들이고 화려한 삶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뜬 도윤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의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회신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집어들고 문자함을 확인했습니다. 읽음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재우는 문자를 읽었지만 답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서글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해연건설 명예회장 한도윤. 명함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명함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해연건설, 그것은 도윤이 30년 전 맨손으로 세운 회사였습니다. 중견 건설사로 성장시킨 뒤 10년 전 아들 재우에게 경영권을 물려준 회사였습니다. 도윤은 명예회장 자리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설계해야 할 건 건물이 아니라 복수구나. 도윤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정소은입니다. 정비서,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나가겠네. 준비해두게. 전화를 끄는 도윤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의 부산 항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습니다. 복수의 설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맞춤 정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때 마지막으로 입었던 네이비 정장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입어보니 여전히 몸에 딱 맞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도윤의 모습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의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도윤, 이제 시작이야. 그는 중얼거리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해연건설 본사는 부산 중심가에 위치한 20층 건물이었습니다. 도윤이 직접 설계하고 지은 건물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오랜만일세. 도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최상층 20층, 회장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소은 비서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45세의 정 비서는 도윤이 회사를 설립할 때부터 함께한 측근이었습니다. 20년 넘게 도윤의 그림자처럼 일해온 사람이었죠.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10년 만에 이 사무실에 오시는 거죠? 그렇네. 10년이 흘렀구만. 도윤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정 비서가 꾸준히 관리해온 덕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부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정 비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 비서, 3년 전에 작성한 비상 시한 계약서 기억하나? 정 비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 기억합니다. 재우 대표님께 경영권을 넘기실 때 만든 그 계약서 말씀이시죠? 맞네. 그 계약서 원본을 가져와 주게. 정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재우 대표님과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릴 뿐이었습니다. 정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10분 뒤 그녀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특별 신탁 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도윤은 파일을 받아 천천히 펼쳤습니다. 계약서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투자신탁형 부양조항 특약. 도윤은 그 아래 세부 조항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3년 전 도윤은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기면서 이 특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경영권 이양 계약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특별한 조항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계약서 7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 핵심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7조 투자금 회수 조건. 명예회장이 회사에 투자한 일체의 자산은 신탁 형태로 관리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즉시 회수 가능함. 1. 경영진의 횡령 또는 배임 행위. 2. 부양 의무 불이행 시. 3. 명예회장의 단독 판단에 따른 회수 요청 시. 도윤은 이번 항목에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었습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뒤집을 열쇠였습니다. 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재우 대표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들이 모두 이 계약에 포함돼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회사 지분, 차량 모두요. 알고 있네. 도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계약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갑 한도윤, 을 한재우. 재우의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서명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재우는 이 계약서에 아무런 의심 없이 서명했습니다.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조항을 제대로 읽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유야 어찌됐든 지금 이 계약서는 도윤의 손에 쥐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정비서, 법무팀 최 변호사를 불러주게. 그리고 회계팀장도 함께.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 비서가 나간 뒤 도윤은 다시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그는 붉은 펜을 들고 여러 조항에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체크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30분 뒤 법무팀 최 변호사와 회계팀장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들을 앉히고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이 계약서를 검토해주게. 법적 효력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고. 최 변호사는 계약서를 받아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계팀장은 자산 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20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공증도 되어 있고 유효기간도 아직 5년이나 남았습니다. 회계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우 대표님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자산이 실제로는 회장님의 신탁 자산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60억, 회사 지분시가 약 40억, 기타 자산 포함 총 120억 규모입니다. 도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냉소 같은 미소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는 집에 아버지의 돈이 들어있다니. 이보다 완벽한 구조가 또 있을까?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회수 절차를 시작하겠네.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주게. 최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우 대표님은 회장님의 아드님인데요. 도윤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나를 버렸네. 이제 나도 설계를 다시 그릴 때가 됐어. 이번엔 인간의 도면이지. 그날 오후 도윤은 정 비서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두툼한 파일 속에는 지난 3년간의 자산 이동 내역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돋보기를 끼고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펜트하우스 매매 계약서, 명품 가구 구입 영수증, 해외여행 경비, 고급 승용차 리스 계약서. 모든 것이 도윤이 투자한 60억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특정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투자 신탁형 부양조항 특약. 그 제목 아래로 세밀한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3조. 을은 갑에 대한 부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는 경제적 부양뿐 아니라 정서적 부양을 포함한다. 도윤은 그 문장에 빨간 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4조. 부양 의무 불이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3개월 이상 연락 두절. 2. 거주지 제공 거부. 3. 경제적 지원 중단. 도윤은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3개월 이상 연락 두절, 거주지 제공 거부.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재우는 1달 넘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고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며느리 유나는 명확히 말했습니다. 여긴 아버지 방 없어요. 거주지 제공 거부.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도윤은 계약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특별 조항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10조. 본 계약의 투자금 회수 시 을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갑의 단독 판단에 따라 즉시 집행 가능하다. 도윤은 그 조항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3년 전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는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조항이 너무 강력한 것 아닙니까? 아드님께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집했습니다. 아니야. 내 아들은 날 배신하지 않아. 이건 그냥 형식적인 보호 장치일 뿐이네. 그때 도윤은 정말로 아들을 믿었습니다. 재우가 자신을 저버릴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고 이 조항은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최 변호사님이 법원 서류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들어오라고 하게. 최 변호사가 들어와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가압류 신청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받아 꼼꼼히 읽었습니다. 신청 대상은 펜트하우스 2703호 해연건설 지분 30% 그리고 재우 명의의 차량 2대였습니다. 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 이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면 48시간 내로 가압류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재우 대표님은 이 자산들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 말미에 있는 서명란을 바라보았습니다. 펜을 든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이 서명을 하는 순간 아들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도윤은 곧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어제 펜트하우스 로비에서의 그 모욕, 며느리의 차가운 말들, 그리고 재우의 침묵. 그것들이 도윤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만년필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도윤. 또박또박 힘주어 쓴 서명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고맙네. 변호사가 나간 뒤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재우가 아버지 등에 엎혀 웃고 있는 사진. 그때 재우는 8살이었습니다. 도윤은 사진 속 아들의 맑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닫아버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부산 시내의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꺼내 재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우야, 마지막으로 묻겠다. 아버지가 정말 내게 아무것도 아니냐? 내일 정오까지 답을 해라. 전송 버튼을 누른 도윤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저녁 6시. 내일 정오까지 18시간. 도윤은 재우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7시, 8시, 9시. 휴대폰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회장실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재우의 어린 시절 함께 도면을 그리던 날들, 대학 졸업식 날 아들을 껴안으며 축하하던 순간들. 그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산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해운대 쪽 하늘의 높은 건물들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재우의 펜트하우스일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선택한 거다. 도윤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눈을 감자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도윤은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재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멋진 집을 지어줄게. 꿈속에서 도윤은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꿈은 곧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우가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모습. 도윤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 답도 없었습니다.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다음 날 아침 10시 해운대 펜트하우스 2703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나는 실크 가운을 걸친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맨 앞에 중년 남자가 서류 뭉치를 들고 말했습니다. 한재우 대표님 댁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유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남자는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해연건설 법무팀 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법원 집행관이십니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법원 집행관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원이요?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한재우 대표님께 전달할 서류가 있습니다. 안에 계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깨워올게요. 유나는 황급히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재우는 아직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재우의 어깨를 흔들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법원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뭐? 법원? 재우는 부스스한 얼굴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급하게 옷을 걸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현관에 선 세 남자를 보는 순간 재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재우 대표님, 투자자 한도윤 회장님의 가압류 명령서입니다. 가압류요? 무슨 소리예요? 재우는 황급히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 첫 장에는 굵은 글씨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가압류 대상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운대구 우동 펜트하우스 2703호. 해연건설 주식 30%. 벤츠 승용차 2대. 재우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최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대표님, 3년 전 체결하신 투자신탁 계약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부양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양조항이요? 재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재우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 7조를 보시죠. 부양 의무 불이행 시 투자금 전액 회수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우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나가 재우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님 이름이 투자자라고요? 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한도윤 회장님은 해영건설 창립자이시고 이 펜트하우스 구입 자금 60억도 모두 회장님 돈입니다. 유나의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유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60억이요? 아버님 돈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투자 신탁 형태로 예치된 금액이었죠. 대표님 명의지만 실질적 소유권은 회장님께 있습니다. 재우는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문자함을 열어보니 어제 저녁 아버지가 보낸 문자가 있었습니다. 재우야, 마지막으로 묻겠다. 아버지가 정말 내게 아무것도 아니냐? 내일 정오까지 답을 해라. 재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문자를 무시한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시계를 보니 10시 10분. 정오까지 아직 2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우는 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재우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한재우 대표님, 이제부터 이 부동산과 차량은 처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회사 지분도 동결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쫓겨나는 건가요? 유나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장 퇴거 명령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본격적인 회수 절차를 밟으시면 모든 자산이 환수됩니다. 재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푸른 바다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가 이제는 잔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재우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조각들이 자신의 인생 같았습니다. 산산이 부서져 흩어진 조각들. 유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재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들고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전화 한 번만 받아주세요.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회장님께 직접 찾아뵙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연건설 본사 20층 회장실에 계십니다. 세 남자가 나간 뒤 거실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재우는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계속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유나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아버지한테 가야지. 재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매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창백하고 초췌했습니다. 재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말이 아버지에게 닿을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재우는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재우는 계속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로비에서 보았던 아버지의 슬픈 눈빛, 며느리의 차가운 말을 듣던 아버지의 떨리는 손.
그 모든 것이 이제야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재우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해연건설 본사로 향하는 길, 재우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해연건설 본사 주차장에 재우의 차가 급하게 들어섰습니다. 브레이크를 밟는 재우의 발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재우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층 건물, 아버지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이 건물이 오늘은 유난히 높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재우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인사했지만 재우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재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2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정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정 비서는 재우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 비서님, 아버지 기분이 어때요? 재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대표님, 회장님께서는 이미 모든 결심을 하셨습니다. 각오하고 들어가세요. 재우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손이 떨려 제대로 두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재우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들어오게. 도윤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우가 들어왔지만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재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앉게. 도윤은 여전히 서류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우는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서류를 내려놓고 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할 말이 있나?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었다고? 도윤이 재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60억을 받아가고 한 달 넘게 연락 한 통 없는 게 정신이 없어서였나? 아버지가 펜트하우스에 찾아갔는데 방도 없다고 쫓아낸 게 정신이 없어서였나? 재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책상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내 재우 앞에 던졌습니다. 이 계약서 기억하나? 3년 전 내가 직접 서명한 거야. 재우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을 때 작성한 계약서였습니다. 재우는 그때 이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니 모든 조항이 명확했습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 시 투자금 전액 회수. 재우는 계약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도윤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재우야, 나는 내게 전 재산을 맡겼어. 60억, 내가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이야. 내가 프로젝트에 쓴다고 해서 믿고 줬지. 그런데 넌 그 돈으로 뭘 했나? 재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펜트하우스를 사고 명품을 사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 그러고는 아버지를 버렸어.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무시하고.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은 그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도윤은 또 다른 서류를 꺼내 재우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재우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산회수 명령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재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 서류가 집행되면 펜트하우스는 경매에 넘어가고 회사 지분도 모두 회수돼. 내 명의로 된 모든 자산이 사라지는 거야. 아버지, 제발. 재우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일어서라.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재우는 일어섰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우야, 나는 건축가야. 평생 건물을 설계하며 살았지.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해.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져. 도윤은 재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야. 부모를 버리는 자식은 결국 자기 인생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거야. 재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책상 위에 붉은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산회수 명령서 위에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재우가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도장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재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도윤은 여전히 차갑게 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재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펜트하우스도 필요 없어요. 회사 지분도 돌려드릴게요. 그냥 아버지 곁에 있게만 해주세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우야, 늦었어. 이미 법원에 서류가 접수됐어. 48시간 내로 모든 자산이 동결돼. 아버지, 재우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도윤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나가보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아버지, 제발. 나가라고 했어. 도윤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재우는 그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등을 돌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우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재우는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 비서가 다가와 재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대표님, 일어나세요. 하지만 재우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실 안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재우와 유나는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났습니다. 회사 지분도 명품 가구도 고급 승용차도 모두 회수됐습니다. 2 사람은 부산 항구 근처의 낡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단칸방이었습니다. 재우는 매일 아침 구직 사이트를 뒤졌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해연건설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업계에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하이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일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우는 항구를 걷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재우는 멀리 보이는 해운대 펜트하우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살던 자신이 이제는 항구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재우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명함을 꺼냈습니다. 해연건설 명예회장 한도윤. 아버지의 명함이었습니다. 재우는 그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재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재우는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유나, 내일 아버지를 찾아뵙자. 유나는 놀란 표정으로 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회장님이 만나주실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 아버지께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지난 2달 동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난해지고 나서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돈이나 명품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재우는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부산 항구 바다 카페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재우와 유나는 카페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재우는 포기하려던 순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도윤은 여전히 위험이 있었습니다. 재우와 유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앉게.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신 이유는? 할 말이 있다며? 도윤이 재우의 말을 끊었습니다. 재우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재우는 말을 마치고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카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재우와 유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재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저버렸습니다. 유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못났습니다. 아버님을 내쫓고 무시하고 용서해 주세요. 도윤은 차분하게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서라. 아버지, 일어서라고 했어. 재우와 유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였습니다. 재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버지? 열어보게. 재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우는 첫 번째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계약 해제 각서. 투자 신탁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 포기서. 도윤이 모든 재산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이걸로 끝이다. 도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이야. 계약도 없고 상속도 없어.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지. 재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저희는... 도윤은 다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 한 권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통장을 재우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가 생전에 모은 돈이다. 재우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예금주는 한도윤, 잔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20살 때였지.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어머니가 몰래 모은 돈이야. 하지만 결국 쓰지 못했어. 내가 그때 일거리를 구해서 등록금을 낼 수 있었거든.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돈을 평생 간직하셨어. 언젠가 내게 힘든 일이 생기면 쓰라고. 그러다 돌아가셨지. 재우는 통장을 꼭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라. 하지만 명심해라.
이게 마지막이야. 도윤은 카페를 나가려 했습니다. 재우가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저희 다시 시작할게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꼭 아버지께 효도하겠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온 도윤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재우야, 다시 시작해라. 이번엔 제대로. 도윤은 중얼거리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바닷바람이 그의 백발을 흩날렸습니다. 카페 안에서 재우와 유나는 여전히 통장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12번 바뀌고 부산의 바다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해운대 언덕,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목조주택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70세가 된 도윤의 머리는 더욱 하얗게 새었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집 앞 작은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가꾼 화단에는 계절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대문 옆에는 작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재우 건축사무소. 도윤은 잠시 그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경쾌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곧 안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가 환한 얼굴로 도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유나는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 대신 수수한 맨얼굴, 명품 옷 대신 편안한 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진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한쪽 벽에는 도윤의 옛 설계 도면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30년 전 처음 그린 주택 도면, 해연건설 본사 설계도, 그리고 작은 교회 도면까지. 도윤은 그 도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성스럽게 걸어놨어요. 이 도면들이 저희 보물이에요. 유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도윤은 유나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재우는 어디 있나? 작업실에 있어요. 제가 불러올게요. 유나가 안쪽으로 들어가자 곧 재우가 나왔습니다. 재우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연필과 제도용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재우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재우는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도윤도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장면이었습니다. 재우는 아버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작업실 보여드릴게요. 작은 방 하나가 재우의 작업실이었습니다. 제도판 위에는 새로운 주택 설계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재우가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영도에 작은 주택을 설계하게 됐어요. 젊은 부부를 위한 집이에요. 도윤은 도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꼼꼼하고 따뜻한 설계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했구나. 이 구조가 좋아. 햇빛이 잘 들어오겠어. 재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칭찬이 그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유나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차 드세요.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재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아버지를 모신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재우는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가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5살쯤 된 남자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가 도윤에게 달려왔습니다. 도윤은 깜짝 놀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재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아들 도준이에요. 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 따왔어요.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주를 안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도준이가 할아버지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 방 만들었어. 내 방? 도윤이 놀라 물었습니다. 재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재우는 도윤을 작은 방 하나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창문으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도윤이 좋아하는 풍경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재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가족 방부터 만들었어요. 아버지 방이에요. 도윤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유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언제든 여기 오셔서 묵으세요. 아니, 아예 저희와 함께 사세요. 도윤은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펜트하우스 로비에서 느꼈던 그 차가운 바다와는 달랐습니다. 지금 이 바다는 따뜻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돌아서서 재우와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재우가 아버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야말로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유나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때 아버님이 주신 그 1억 원으로 저희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너희 어머니의 돈이었어. 나는 그저 전해준 것뿐이야. 도준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할아버지랑 같이 자고 싶어. 도윤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도준이랑 자고 싶구나. 저녁이 됐습니다. 네 식구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유나가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들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맛있구나. 재우가 아버지 옆에 앉아 밥을 떠들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이 작은 집에서 비싼 음식이 아니라 이 소박한 밥상에서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도윤은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재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우야, 사람의 마음도 결국 다시 지을 수 있구나. 재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무너진 것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걸요. 도윤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의 집이 완성된 것 같구나.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도윤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번엔 진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집 안에서 도준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나가 아이와 놀아주는 소리였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건물을 설계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설계하는 것이었다고. 그리고 그 설계는 사랑과 용서로 완성된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돈으로 지은 집은 크지만 마음으로 지은 집은 따뜻합니다. 한도윤 씨가 무너뜨린 건 건물이 아니라 믿음이었고 그가 다시 세운 건 복수가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가끔은 인생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진짜 내가 지어야 할 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여러분의 인생엔 지금 누군가 다시 지어야 할 마음의 방이 있지 않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그게 바로 또 하나의 설계가 시작된 순간입니다. 진심이 담긴 구독, 그리고 따뜻한 좋아요가 다음 이야기를 짓는 벽돌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지어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